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라스틱한 옵티컬 프로세스, 그 2차원 물질에서 일어나는 일라스티컬한 옵티컬 프로세스를 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오늘도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되돌아보자면, 이제 빛이 전자기파고, 그리고 옵티컬 리스폰스는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런 라인 매터 인터랙션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간단하게 레이저가 특히 전기장이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을 유도하고, 그 오실레이팅 하는 다이폴이 레디에이션을 해서, 그 레디에이션 되는 그 전기장이 스캐터링 되는 전기장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스캐터링이나 혹은 리플렉션, 트랜스미션 형태로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고전역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susceptibility. 근데 또 equivalent하게 optical conductivity 혹은 dielectric constant로 다른 동등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제 여러분들 전자계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머티리얼의 흡수는 real part of optical conductivity 혹은 imaginary part of susceptibility, 이렇게 나이박에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가지 사례로서 싱글 레조네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그 레조네이터의 흡수 라인은 이렇게 로렌치안 같은 게 찍히고, 그리고 엡실론 1은 이런 디스퍼시브한 이런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쉐입이 찍힌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다이폴의 모임이 있으면, 그러면 스캐터링이 이렇게 되고 업소프션이 이렇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익스팅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걸 실제로 2D 물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D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폴이 랜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폴이 어, 균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한 방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제 몰레큘러 멤브레인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2D 모델. 그러니까 2차원 방막을 다이폴이 피리오딕하게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면, 전기장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다이폴의 폴라리제이션이 유도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방막이고 뭐 하니까 이제 폴라리제이션보다는 커런트 언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커런트로 얘기를 하다 보니 susceptibility 카이보다는 conductivity 시그마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방막에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제 슬라이드를 업로드를 해줄게요. 네. 오늘 수업 마치고 지난번 거와 오늘 거 다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커런트가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J sheet 이 되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J-sheet이 발생을 합니다. J-sheet은 여러분들 뭐 고체물리에서 잘 배웠듯이 J-sheet은 sheet이라고 쓸게요. 는 옵티컬 컨덕티비티하고 전기장 E0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고 당연히 J-sheet이 레이저 전기장은 오실레이팅한 일렉트릭 필드니까 J가 시간에 따라 바뀌고, 이 J가 레디에이션을 하겠죠. 그 레디에이션이 이제 요 델타 E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이 일반적인 이런 랜덤 파트하고 다르게, 이 친구들은 진짜 어떤 산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한 정도로 이게 좀 뭐랄까요. 물론 다이폴 레디에이션 이렇게 도넛 형태로 하나만 생각하면 나오지만 아비트레리한 어떤 쉐입을 생각하면 아비트레리한 다이폴의 모임을 생각하면 사실 이 스캐터된 이 필드의 양상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2D 물질에는 굉장히 코어런트하게 피리오딕한 어떤 다이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란되는 이 전기장이 반사의 형태로 그리고 투과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로 이 리레디에이션 되는 전기장이 양쪽으로 굉장히 잘 디파인 돼서 방출이 됩니다. 그 이제 유사하게 여러분들 호이겐스 원리 배웠듯이 이제 호이겐스 원리에서 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서페이스가 잘 디파인된 시스템이 있을 때 각 점이 산란을 하는 광원이 되고 그 표면에 있는 각 점들이 코어런트하게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웨이브 프론트가 잘 디파인 돼서 반사 형태로 된다고 배웠었죠. 네, 그런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D 물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피니트하게 크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오면 그러면 커런트가 2D 커런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 레디에이션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J를 알면 여러분들 마그네틱 그 암페어 루프를 만들어서 마그네틱 필드 계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맥스웰 이퀘이션 쓰면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도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계산하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이런 커런트가 있고요. 그러고 방출되는 전기장은 이런 굉장히 간단한 관계, 가우시안 유닛에서 간단한 관계를 갖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얘기했듯이 J쉿은 이 2D 멤브레인의 옵티컬 컨덕티비티 곱하기 전기장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했냐면요. 결국에 저희가 측정을 할 테니까요. 리플렉션 방향으로는 결국에 이 전기장, 이게 인시던트 전기장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또 전기장은 없는 모델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일래스틱하게 스캐터링 된 이 전기장이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리플렉턴스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IR이 이제 요 산란된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인텐시티니까요. 그러고 I0는 우리가 비춰준 것, 그래서 E0가 돼서 이 두 개를 여기 넣었던 걸 잘 넣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옵티컬 컨덕티비티가 분자에 있고 absolute value 씌워서 제곱 이걸 susceptibility로 바꾸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suspended sample에 리플렉션을 2D 물질의 리플렉션을 찍으면 옵티컬 컨덕티비티의 절대값 제곱이 찍혀요. 반면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 그래핀이 가령 2D 물질 그래핀이고요. 그래핀이 공중에 떠 있는 경우,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이거를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무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핀이 없으면 반사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가 좀 애매한데, 근데 트랜스미션 방향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I0 우리가 비춰준 빛 I0가 있고요. 그러고 IT인데요. 이게 그래핀이 있는 상황, 그러고 그래핀이 없는 상황.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0 여기 있는 두 개는 여기에 요거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러고 요게 지금 추가 방향으로 E0 전기장이 있고 그리고 델타 E 요게 더해진 거죠. 전기장이니까 슈퍼포지션을 한 형태가 이제 전체 전기장이 될 거고요. 그러고 absolute value를 씌워서 제곱한 게 결국에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가 될 거예요. 이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를 찍으면 이걸 쭉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좋은 형태인데요.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를 측정을 하면 그러면 리얼 파트 오브 옵티컬 컨덕티비티와 비례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리얼 파트 오브 옵티컬 컨덕티비티가 이제 이 머티리얼의 흡수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를 찍으면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을 찍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옵티컬 컨덕티비티와 서셉터빌리티 관계식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는 람다 디펜던스가 들어갑니다. 2파이 오버 람다. 네. 그래서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를 측정을 하면 이 2차원 방막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수 있구나. 다른 말로 일렉트로닉 프로세스 중에 빛이 전자를 여기하면서 뭐 밴드 투 밴드 트랜지션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를 하면서 에너지가 흡수가 될 텐데 그 프로세스를 여기서 잡아낼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요.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 뿐만이 아니라 옵틱 컨덕티비티 기준으로는 이미지너리 파트도 다 섞여서 버무려져 가지고 들어갈 거니까 좀 복잡한데요. 근데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서스펜디드 케이스가 아니라 기판이 요 밑에 있게 되면 그러면 이 기판이 뭐냐에 따라서 리플렉션도 리플렉션 컨트래스트를 생각할 수 있고 리플렉션 컨트래스트가 옵티컬 컨덕티비티하고 비례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트랜스미션과 리플렉션 컨트래스트 측정을 통해서 2D 물질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수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은 서스펜디드 샘플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핀에 J라는 커런트를 유도할 때 이게 백큐um 상태니까 거기에 이제 그래핀이 뭐 희한하게 떠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 빛에 담긴 이 제로를 그래핀이 그대로 느낍니다. 근데 기판 위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그래핀이 우리가 비춰준 전기장을 좀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령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좋은 예가요. 금속이 있다고 하면요. 메탈이면 여러분들 전기장을 생각을 해보면 금속 표면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러면 금속 표면에는 전기장이 패러럴한 이 서페이스 패러럴한 방향이 0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와 정확하게 페이즈가 180도 돌아간 방향으로 메탈이 전기장을 다시 돌려서 내죠. 그리고 크기가 인시던트와 리플렉션의 일렉트릭 필드가 완전히 그러니까 퍼펙트한 미러, 퍼펙트한 메탈 일수록 전기장이 일단 크기가 똑같고 페이즈가 180도 돌아가는 게 나옵니다. 일단은 거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비치는지 100% 빛을 반사하고요. 굉장히 좋은데 근데
표면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돼 있고 돌아가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빛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두 일렉트릭 필드는 결국에 서로 상쇄하게 되고요.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그래핀 할아버지를 두더라도 이 그래핀 뭐 전기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진공에 있는 상황과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진공에서는 그냥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가 그래핀에 인가가 되는데 근데 어떤 다른 음, 빛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구조물이 있게 되면 실제 그래핀 위치에 전기장이 얼마만큼 가해지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가만히 된 코렉션이 된 전기장이 실제 그래핀을 어, 이제 퍼터브 하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커런트가 발생하겠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핀이 있으면 커런트가 전혀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뭐 가령 이제 여기 여러분들 실험을 진짜 하게 되면 여기 실리콘 옥사이드 그리고 여기 실리콘 이런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에피레이어 인슐레이팅 에피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실리콘이 있는 그런 이런 기판 많이 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금속처럼 이렇게 반사를 100% 하고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근데, 뭐, 페이즈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과학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멀티 리플렉션에서 인터피어런스 풀었잖아요. 그래서 요 표면에,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와 페이즈가 뭐냐를 이제 전자기가 풀 수 있죠. 그리고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는 주어졌으니까요. 그래핀의 2D 물질에 실제 가해진 일렉트릭 필드가 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로컬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리플렉션으로 쭉 계산해서 나온 리플렉션 그걸 퉁 쳐서 ER이라고 하고 이제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이 R은 R 곱하기 인시던스 이렇게 돼요. 메탈은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로컬 필드가 0, 그래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기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 이게, 이제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2D 물질을 많이 박리를 하면, 그러면 어떤 두께의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2D 물질이 잘 보일지를 디자인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컬 필드가 가장, 좋은 그런 형태가 되도록 실리콘 옥사이드 두께를 정해야 되고요. 그 두께가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300나노, 90나노 이런 두께가 이 로컬 필드 값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록색 화장에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D 물질 연구 많이 하면 300나노나 90나노 두께의 실리콘 옥사이드를 갖는 기판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로, 이게 아주 넓은, 그런 옵티컬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이걸 로컬 필드 효과라고 하고요. 이런 지오메트리에서는 이 로컬 필드가 0 혹은 뭐 플러스 2,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R이 1인 경우, 그쵸? 그러면 이제 뭐 기판이 어 이제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보다 한 2배 정도 키우거나 아니면 0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더 넓게는 사실 이런 플래너한 기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플라즈모닉 구조가 메탈이 이렇게 보호타이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2D 물질이 이런 식으로 깔려져 있을 때 요 팁 끝에는
이게 만약에 골드로 이런 이제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만들면 그러면 빛을 비추면 그러면 여기 금에 있는 프리 캐리어들이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레조넌스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강한 전기장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2D 물질이 전체에 깔려 있으면 그러면 요 포인트의 로컬 일렉트릭 필드는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보다 뭐 1000배, 10,000배 막 이렇게 세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로컬 필드 효과라고 하고요. 이게 익사이테이션 될 때, 이제 뭐 이해가 될 텐데요. 근데 이게 레디에이션 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익사이테이션 당연히 이제 그 내부에 커런트를 발생할 때 커런트의 크기가 이 당연히 로컬 필드에 영향을 받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커런트가 생겼는데 그 커런트가 레디에이션을 하는데 레디에이션도 이 구조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라고 하냐면 레디에이션도 이제 이 양방향으로 할 거잖아요. 양방향으로 하는데 이쪽 방향은 그대로 나가는데 이쪽 방향은 지금 또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반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이 두 개가 인터피어런스를 해요. 그래서 레디에이션 되는 쪽도 똑같은 효과를 결국에 받게 되고요. 1 플러스 R. 그래서 요 L이 이제 1 플러스 R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제 익사이테이션을 될 때도 1 플러스 R이고요. 그리고 레디에이션이 될 때도 1 플러스 R이에요.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안테나 같은 것들을 배웠으면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설명이 됩니다. 어, 그 실제로 어떤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이 어, 외부에 있는 전자기파를 디텍트 하는 게 잘 되는 안테나일수록 안테나가 외부로 방출하는 효율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안테나가 있다고 할 때 안테나가 레디에이션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테나가 외부에 있는 전자기파를 얼마나 디텍트를 잘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물리적인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테나 시어리를 배우면 사실 그 두 개가 커플이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외부로 방송을 하는 레디에이션 파트가 될 거고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가 안테나의 커런트를 유도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그 두 개가 정확히 똑같은 팩터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로컬 필드가 안 좋으면 익사이테이션도 잘 안 되고 레디에이션도 동시에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겠죠? 잘 이해를 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혹시 지금 레디에이션 되는 네, 양이 네. 그 원래 이제로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가요? 레디에이션 되는 양이 이 제로에 비해서요. 아니, 네, 네. 큰지 작은지 얼만큼? 작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제로보다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로, 그러니까 레디에이션 되는 거는 일단 앞에서 얘기했듯이 옵티컬 컨덕티비티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옵티컬 컨덕티비티가 크면 클수록 레디에이션이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질문을 정말 고지고대로 받자면 일렉트릭 필드,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보다 레디에이션 되는 일렉트릭 필드가 더 클 수 있나요? 네, 클 수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옵티컬 컨덕티비티가 뭐냐에 따라서 로컬하게는.
근데 에너지를 전체를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방향으로는 셀 수 있는데 전체 방향으로는 사실은 약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로컬 필드가 세면 셀 수 있죠.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네. 측정할 때 지금 여기서 보면 SiO2랑 저 아래 네. 뭐 Si가 붙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아래가 실버 같은 미러라고 하고 기판 위에 올려놔서 그래핀 같은 거 음. 올려놨다가 생각하면 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층이 네. 중간에 더 있으면 네. 공기층까지 고려를 해야 되나요? 예, 그쵸.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빛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 웨이브의 관점에서 그 공기층이 충분히 두꺼워서 필드의 페이즈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두께면 그러면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뭐 근데 뭐 0.3나노 공기층이다. 그러면 뭐 거의 무시해도 될 페이즈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무시해도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신소재공학과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는 거의 한 수업을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네, 여기서 너무 빨리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잘 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트랜스미션, 리플렉션, 컨트라스트를 바탕으로 이 2D 머티리얼의 옵티컬 컨덕티비티 리얼 파트 혹은 흡수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기판이 뭐냐에 따라서 이 흡수 스펙트럼도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일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프레임워크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진짜 실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실험 결과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광원은 이 슈퍼 컨티뉴움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은 여기 보이는 램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 램프 같은 경우에 일단 직관적으로 백색 광이죠. 근데 물론 이제 색 온도가 어느 파장이, 그러니까 이게 흑체 복사니까 얼마나 온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푸르스름 할 수도 노르스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백색 광이에요. 이제 옵티컬 컨덕티비티 스펙트럼을 우리가 원하는 파장 영역대를 찍으려면 그 파장에 해당하는 광원이 일단 브로드하게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램프를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좀 안 좋은 부분이 이 램프는 이 웨이브 프론트가 잘 디파인이 된 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필라멘트 다 꼬여 있죠. 웨이브프론트가 잘 디파인 된 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혹은 그게 너무 이제 테크니컬하면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렌즈로 포커스가 잘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 이제 훨씬 더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로컬하게 흡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찍고 그럴 텐데 근데 흡수 스펙트럼 아니, 그런 걸 잘 찍으려면 포커스가 잘 돼야 될 텐데 포커스가 잘 되는 빛은 평행광 혹은 가우시안 빔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 평행광이 어떤 점광원에서 굉장히 멀리 어떤 떨어져는 그런 빛은 포커스가 잘 돼요. 그죠?
근데 그 예시가 뭐 태양빛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뭐 엄청나게 먼 거리를 트래블해서 온 광원이니까 웨이브프론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이 램프 같은 경우는 이런 필라멘트가 굉장히 웨이브프론트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커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램프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공간 분해능을 갖는 측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걸 하려면 결국에 이제 레이저 같은 게 대표적으로 포커스가 잘 되는 광원인데요. 백색광인데 레이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게 이런 슈퍼 컨티뉴움 레이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백색광인데 레이저처럼 직진성이 아주 좋아요. 그게 되게 좀 신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레이저를 배웠다면 그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 프로세스로 나오잖아요. 그 2레벨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굉장히 코헤런트한 포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싱글 모노크로매틱한 빛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백색광은 모든 파장에 대해서 다 코헤런트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각각에 해당되는 파장에 대해서는 다 코헤런트하게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보면 그러면 여기 이게 굉장히 고출력 레이저입니다. 이게 일렉트릭 필드 굉장히 센 레이저다 보니 비선형 현상이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선형 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레이저 빛을 비추면 여러분들이 빨간색 빛이 유리를 맞았더니 빨간색 빛의 에너지가 포톤이 두 개가 합쳐지는 그러면서 뭐 푸른색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레이저 필드가 굉장히 세면 그렇게 포톤 두 개가 합쳐지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두 개가 합쳐지고 미세하게 파장이 바뀌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다 난리니어 옵티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요 파이버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일으키게 해주는 파이버인데요. 이 파이버에 이 레이저를 얘는 단색광 모노크로매틱한 레이저고요. 이 단색광 레이저를 쭉 통과시키면 이 파이버가 모든 굉장히 넓은 영역에 이 빛을 다 생성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이 빨주노 초파남보 다 합쳐졌으니까 여기에 이런 이 파이버 코어를 보면 굉장히 이 백색광 형태의 빛이 잘 코헤런트하게 잘 보입니다. 원래 이 레이저가 코헤런트 했고 이 파이버를 통과하면서 다른 파장도 제너레이션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용을 하면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 리플렉션 컨트래스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간 분해능 좋게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요. 일단 예시를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래핀을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그래핀은 뭐 다들 잘 알 테지만 이런 카본 아톰이 이렇게 이제 치킨 와이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니셀에 이 아이덴티컬한 카본 아톰이 A 사이트와 B 사이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밴드 구조는 이렇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밴드 갭 없이 이렇게 뾰족하게 한 6포인트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 포인트들을 디락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포인트 위아래로 굉장히 특별한 점이 밴드 디스퍼전이 리니어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그래서 이 리니어 디스퍼전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여기 6개의 포인트에서 만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6개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다 인디펜던트한 포인트가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리스프로컬 프리미티브 레티스 벡터가 이제 2D 헥사고널한 구조여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잘못 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세 개가 레티스 벡터로 연결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하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세 개가 또 하나여서 인디펜던트한 디락 포인트는 두 개 있습니다. K 포인트, 마이너스 K 포인트 이렇게 하나씩 있고, 요게 사실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있고 타임 리버설 페어예요. 그래서 exactly 디제너러트한 밴드 디스퍼전이 K랑 마이너스 K에 있습니다. 페르미 레벨은 디락 포인트에 있고요. 이제 빛을 이용을 해서 이 리니어 디스퍼전한 밴드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게 되면 그러면 그래핀 안에 있는 전자가 여기 밸런스 밴드니까 페르미 레벨 여기 있고 그럼 전자기 다 차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이 포톤의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빛을 흡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체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면 인터밴드 트랜지션, 빛은 보통 빛에도 모멘텀이 있고 에너지가 둘 다 있는데요. 근데 빛이 갖고 있는 특히 가시광선, 비즈블, 뭐 NIR 쪽 빛의 포톤의 모멘텀은 그 파장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대충 500나노의 역수가 되죠. 근데 그 솔리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밴드 구조의 이런 스케일은 사실은 유니셀의 역수 크기 오더잖아요. 그래서 뭐 0.5나노의 역수니까 거의 1000배 정도 차이 나나요? 100배인가요? 1000배인가요? 예, 1000배.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빛이 갖는 모멘텀은 있지만 매우 작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이 트랜지션 될 때는 버티컬한 트랜지션이 됩니다. 버티컬한 트랜지션은 이제 포톤 백색광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렇게 이 각각에 해당하는 이 트랜지션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미 골든 룰 쓰고 뭐 이제 옵티컬 컨덕티비티를 그래핀을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면 그러면 흥미롭게도 이 컨스턴트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핀의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파장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정도 굉장히 밋밋한 그냥 컨스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2D의 리니어 디스퍼전을 갖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옵티컬 컨덕티비티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를 아까 측정을 하면 리얼 파트 오브 옵티컬 컨덕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좀 더 정량적으로 더 맞추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옵티컬 컨덕티비티 그래핀을 집어넣으면 그래핀의 경우 모노레이어 그래핀의 경우 트랜스미션 컨트래스트가 2.3%입니다. 그래핀 한 장이 빛의 2.3%를 흡수한다는 말입니다. 97.3%는 투과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그 어떤 홀에 구멍인데요. 여기 구멍에 그래핀을 잘 익스폴리에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그 에어고요. 그러고 여기는 모노레이어 그래핀, 여기는 바이레이어 그래핀 하고 보니까 에어가 이제 레퍼런스가 되고요. 그리고 에어에 통과하는 빛의 인텐시티가 있고 그래핀에 통해서 빛에 투과하는 빛의 인텐시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딱 2.3%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바이레이어 그래핀 같은 경우에 단차가 똑같이 이 단차가 똑같은 단차가 여기
그러니까 합치면 4.6%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예측됐던 그래핀의 옵티컬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측정이 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백색광 인텐시티를 다 에버리징해서 측정한 거라서, 그래서 파장 디펜던스가 진짜 없이 컨스턴트가 찍히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측정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니까 옵티컬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실제로 이 파장, 이 포톤 에너지 범위에서 컨덕티비티가 상당히 플랫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쉿 컨덕티비티 이거 같은 경우에 요 유닛이 1, 2, 요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량적으로 예측한 컨덕티비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파장 디펜던스가 상당히 약한 것처럼 보이죠. 샘플 1, 2, 3을 보면, 네, 그렇게 잘 찍혀요. 근데 그 여러분들 실험을 굉장히 잘 하는 친구, 예민한 친구라면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정확히 컨스턴트는 아니거든요.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기울어져 있지? 만약에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파장 디펜던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혹시 잘못했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샘플을 3개 다 찍어봐도 계속 이렇게 기울어진 경향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 밑에를 더 찍어봤어요. 그래서 빛의 이 포톤 에너지가 바뀌면 사실은 측정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디텍터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찍는 게 어려웠는데 추가로 사람들이 요 밑에 파트를 측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실험에서 측정을 한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부분. 근데 지금 밑에 파트를 찍어 보니까 여기가 이제 Y축이 옵티컬 컨덕티비티 리얼 파트고요. X축이 포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웨이브 넘버에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요게 대충 0.5 일렉트론 볼트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요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밑에 파트가 여기가 찍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컨스턴트 펑션이 전혀 아니죠. 특히 이게 지금 각 커브가 사실은 그래핀의 페르미 레벨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페르미 레벨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을 쭉 찍어 보니까 컨스턴트 펑션이 일단은 아니고 이 초록색 점점 케미컬 포텐셜을 이렇게 일렉트론 도핑 혹은 홀 도핑 어느 방향이든 일렉트론 도핑이라고 해보죠, 가령. 페르미 레벨을 점점 올리면 그러면 이 업소프션 에지가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옵티컬 컨덕티비티가 이 포톤 에너지에 대해서 페르미 레벨을 올리면 그러면 흡수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그래핀이 이 에너지 영역대의 포톤에 대해서 점점 투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파울리 블러킹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은 페르미 레벨이 디락 포인트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가령 디락 포인트가 아니라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홀 도핑이 돼 있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화살표들은 이 옵티컬 트랜지션들은 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 전자를 퍼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페르미 레벨을 내려서 여기를 다 비워버렸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올릴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흡수가 안 되고 다 적어도 조금 이 화살표보다 짧은 녀석들은 다 투과가 돼버리겠죠. 흡수가 하나도 안 되고. 페르미 레벨을 점점 더 내리면 그러면 그렇게 투과되는 이 포톤 에너지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반대로 홀 도핑이 아니라 일렉트론 도핑도 똑같습니다. 이제 일렉트론 도핑을 해서 이제 여기를 다 채웠어요. 여기를 다 채웠고요. 그러면 또 이 파란색 에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전자를 퍼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퍼올릴 전자는 있어요. 근데 전자가 페르미온이어서 이제 전자를 퍼올린 다음에 놓아둘 곳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차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 있기 때문에 그냥 투과하는 흡수가 되는 어, 상황이 됩니다. 이거를 파울리 블라킹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르미 레벨을 점점 올리면 올릴수록 그래핀이 더 넓은 영역에서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메시지는요. 어떤 세미컨덕터가 있다고 할 때 캐리어를 집어넣으면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밴드 에지, 밴드 갭 혹은 이 차 있는 정도 요 에너지 차이에 대해서는 흡수도가 떨어진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래핀의 흡수도는 전기적으로 굉장히 잘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그래핀의 특수한 점이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모든 세미컨덕터는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케미컬 도핑을 하든지 아니면 일렉트로스태틱하게 도핑을 하든지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핀의 특수한 점은 그래핀은 지금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서 그렇지 디락 콘이 굉장히 샤프합니다. 굉장히 내로우해요. 그 fermi velocity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density of state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캐리어를 작은 양의 캐리어를 집어넣어도 페르미 레벨을 굉장히 크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미컨덕터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캐리어를 넣으면 밴드 엣지 흡수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로 가는 건 맞는데 그래핀은 이 폭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넓은 범위의 포톤 에너지 스펙트럼을 전기적으로 굉장히 쉽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그래핀 기반 일렉트로 옵틱 모듈레이터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해요. 파이버, 그러니까 사실 그래핀은 싱글 투과는 2.3%밖에 흡수를 안 하는데 그러면 뭐 모듈레이션 뎁스가 너무 작잖아요. 그 뭐 100이나 98이나 뭐 디지털 뭐 시그널 프로세싱 하기에는 굉장히 뭐 의미 없어 보이는데 싱글 패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도파로 웨이브 가이드나 아니면 파이버인데 그래핀을 위에 덮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게 그냥 면을 이렇게 그냥 투과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핀을 면을 따라서 수 마이크론, 수십 마이크론을 따라서 계속 빛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 상황은 그래핀이 완벽하게 100%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핀의 페르미 레벨을 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구조로 바꿔서 바꾸면 그러면 파이버의 빛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흡수해서 꺼버릴 수도 있고 이런 원리로 굉장히 재밌는 소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핀 예를 잠시 봤었고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예제가 세미컨덕터인 트랜지션 메탈 다이칼코제나이드인데요. 그래핀하고 굉장히 유사한 물질입니다. 이게 약간 오블리크 뷰로 봐서 그렇지, 탑 뷰로 보면 그래핀하고 정말 유사해요. 이게
헥사고널한 구조에 아이덴티컬한 카본 아톰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이트에서는 트랜지션 메탈 아톰, 몰리, 텅스텐, 이거 텅스텐이 텅스텐 있고요. 그리고 B 사이트에는 여기 가렸죠. B 사이트에는 설퍼, 셀레늄, 뭐 텔륨, 뭐 이런 칼코젠 아톰들이 두 개가 위아래로 앉아 있는데 바로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그러면 그래 카본 자리에 파란색 공하고 노란색 공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고 인버전 시메트리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카본 아톰은 스피노비 커플링이 거의 뭐 무시해도 되는데 트랜지션 메탈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노비 커플링이 좀 센 그런 오비탈들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밴드 구조가 일단 인버전 시메트리가 깨지면서 일단 갭이 열리는데요. 열리는 정도가 좀 커요. 이게 그래핀은 제로 밴드갭 세미컨덕터인데 TMD 모노레이어는 밴드갭이 거의 1에서 뭐 2 일렉트론 볼트 정도까지 굉장히 큰 갭이 열립니다. 하지만 타임 오버설 시메트리는 여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K 포인트와 마이너스 K 포인트의 디라콘이 이제 exactly degenerate한 디라콘이 있듯이 TMD 모노레이어에는 exactly degenerate한 다이렉트 밴드갭 구조가 이렇게 있게 돼요. 페르미 레벨은 밴드갭 안에 전형적인 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피직스가 또 있는데요. 그 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 혹은 일반적으로 세미컨덕터에는 그 일렉트론과 홀이 가령 인젝션이 됐거나 아니면 포토 익사이테이션이 된 상황에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인터랙션을 쿨롬 인터랙션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죠. 서로 어트랙션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차지가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이고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 아마 하이드로젠 아톰 푸는 해밀토니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에너지 레벨도 그렇게 디스크릿하게 잘 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현상이 세미컨덕터에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일렉트론과 홀이 하나로 합쳐진 입자, 준입자를 엑시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엑시톤은 인프린시플하게는 뭐 이제 일렉트론 홀 있고 만약에 백큐미였으면 거의 하이드로전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 굉장히 강하게 바인딩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벌크 안에 굉장히 다른 일렉트론 그리고 아톰의 이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일렉트론과 홀 사이에 인터랙션을 스크리닝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이 바인딩 에너지, 이게 인터랙션이 굉장히 약해요. 스크리닝이 돼서. 그래서 이게 한 10밀리 일렉트론 볼트만 있어도 이게 깨져 버립니다. 근데 2차원 물질로 오게 되면 이제 이 인플레인 방향으로는 여전히 이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캐리어들이 있는데요. 필드 라인이 이제 아로플레인 방향 이렇게 면 바깥에는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 노출된 일렉트릭 필드는 사실상 백큐음하고 똑같이 굉장히 센 어트랙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D 이런 모노레이어 세미컨덕터에서는 이 엑시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바인딩 에너지가 어디까지 세질 수 있나?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이 일라스틱 스캐터링 혹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간단한 예로 하이드로젠 가스 체인버를 만들고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하면 그러면 주양자 수가 1에서 2, 뭐 1에서 3 가는 라인들이 다 뜨잖아요. 그러면 그 하이드로전 에너지 레벨 다 보는 거고요. 엑시톤도 해밀토니안 되게 비슷할 거니까 이런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 다 뜰 텐데 흡수 스펙트럼 측정해 보면 그러면 뜰 거예요. 갈륨 알스나이드 같은 케이스, 3D 갈륨 알스나이드입니다. 측정을 잘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디스크리트한 라인들이 흡수 스펙트럼에 떴고요. 사실 이 컨티뉴어스한 다이렉트 밴드 갭을 갈륨 알스나이드가 갖는데 이 디스크리트한 라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었고 이론을 잘 전개를 해보니 이 라인들이 엑시톤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n equal 1이고요. n equal 2, n equal 1,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이 공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떤 퀀타이제이션 조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일 타이트하게 도는 오빗, 그 다음 타이트하게 도는 오빗, 그 다음 점점 오빗이 커지면서 결국에 백큐um 컨티뉴어스 레벨로 가게 될 텐데, 결국에 n equal 1에서 이 컨티뉴움 레벨까지 가는 이 에너지가 일렉트론 홀을 떼어놓는 에너지, 그러니까 아이오나이제이션 혹은 바인딩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갈림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1.514, 1.515 그리고 여기가 대충 컨티뉴움이라고 하면 10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안 되죠. 5밀리 일렉트론 볼트 겨우 되네요. 그러니까 상호는 열 에너지가 대충 225 MeV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약하게 바인딩 되어 있는 쿼지 파티클이 열 에너지로 인해서 굉장히 다 디소시에이션 돼 있을 거고 어떤 실제 빛을 흡수하거나 뭐 캐리어가 트랜스포트 되거나 뭐 어떤 그런 현상에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노레이어 TMD를 찍어 보면 그러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이게 리플렉션 컨트라스트로 흡수 스펙트럼을 찍은 거예요. 찍으면 그러면 n equal 1 스테이트가 있고 n equal 2 스테이트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찍히는데요. 컨티뉴엄 스테이트는 저기 더 하이 에너지에 있을 텐데 벌써 n equal 1과 2 스테이트의 차이가 벌써 100 밀리 일렉트론 볼트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인딩 에너지는 100 MeV보다 더 클 거고요.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약간 기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한 300 밀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300 정도가 되면 상온에서도 엑시톤이 굉장히 잘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이제 일렉트론 홀을 각각 페르미온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엑시톤으로 다루게 되면 빛의 흡수도 방출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인딩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이 보호 레디어스가 굉장히 작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하이드로젠 아톰 크기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 엑시톤을 굉장히 많이 만들면 보호 레디어스가 크면 갈륨 알스나이드 같은 경우에 보호 레디어스가 대충 10나노예요. 그러면 10나노 사이에 엑시톤이 두 개가 있으면 서로 충돌해서 깨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0나노의 한 개 정도가 갈륨 알스나이드는 맥시멈이에요. 근데 TMD 모노레이어 같은 경우에 엑시톤의 보호 레디어스가 1나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엑시톤의 맥시멈 덴시티가 깨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게 1나노 곱하기 1나노당 하나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높은 덴시티의 엑시톤을 깨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통계에서 배웠듯이 이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보존이냐 아니면 페르미온이냐에 따라서 퀀텀 디제너러트한 비헤이비어를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엑시톤 같은 경우에는 보존이니까 컨덴세이션이 될 거고요. 컨덴세이션이 될 온도는
사실상 이 보존의 인터파티클 디스턴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온도에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TMD 모노레이어 혹은 TMD 바이레이어 시스템에서는 이 엑시톤 컨덴세이션이 거의 한 100켈빈 정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특수한 엑시톤이 강하면 뭐가 좋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강하면 높은 온도에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고요. 엑시톤이 프릭션 없이 흐르게 되고 또 매크로스코픽한 코헤런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요.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밸리라는 특성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래핀 얘기했을 때도 이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K 포인트와 마이너스 K 포인트에 디제너러트한 디락 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페르미 레벨은 디락 포인트에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일렉트론을 만약에 이 머티리얼 안에 넣으면 그러면 페르미 레벨 근처로 가잖아요. 근데 두 개의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K 포인트에 가는 초이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의 초이스는 마이너스 K 포인트로 가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일렉트론을 한쪽 바구니에 담아두면 그러면 일종의 바이너리한 그런 인포메이션 스토리지 방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파지티브 차지의 파티클을 머티리얼에 막 넣어두면 뭐 1, 그러니까 파지티브 파티클의 종류가 뭐 많으면 많을수록 뭐 1이다, 뭐 없으면 0이다, 뭐 그런 식으로 차지의 폴라리티로 1, 0을 구분할 수 있었고 스핀 같은 경우에는 뭐 업, 다운을 형태로 인포메이션 1, 0을 구분을 할 수 있었고요. 예, 여기서는 캐리어가 일렉트론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1과 0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뭐 파지티브 홀이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로 저리 가라 그러면 필드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땡겨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 여기 지금 K 밸리에 있는 경우, 마이너스 K 밸리에 있는 경우,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을 때 이 각각의 일렉트론의 리스폰스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렉트릭 필드 차지 K 포인트, 마이너스 K 포인트 둘 다 일렉트론이죠. 그래서 어, 벨로시티는 완전 K 있느냐, 마이너스 K 있느냐 상관없이 똑같이 생기게 될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스핀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게 스핀 디제너러트한 밴드여서 그래서 K 밸리에도 스핀 업다운, 마이너스 K 밸리에도 스핀 업다운 둘 다 있어서 이 밸리 인덱스로 마그네틱 필드 뭐 가령 걸었을 때 전혀 리스폰스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흥미로운 바이너리 인덱스는 있는데 근데 이걸 실제 인포메이션 캐리어나 뭐 그런 응용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기는 굉장히 그래핀으로는 어려운데요. 근데 그거를 깰 수가 있어요. 이제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도 0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K 포인트에 있는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하고 마이너스 K 포인트의 일렉트론의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를 뮤 K, 뮤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그래핀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고 인펄전 시메트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리량은 결국 시메트리에 따라서 이 관계식을 갖게 되는데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는 이 뮤 K, 뮤 마이너스 K가 사인이 반대고 매그니튜드가 완전 같은 상태가 되고 인버전 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뮤 K, 뮤 마이너스 K가 사인도 같고 매그니튜드도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시메트리가 둘 다 살아있는 한 뮤 K와 뮤 마이너스 K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비슷하게 유사한 그런 물리량 베리 커버처 같은 경우에도 K 포인트의 일렉트론과 마이너스 K 포인트의 일렉트론도 이 아규먼트 때문에 0이 됩니다. 근데 인버전 시메트리를 깨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이게 0이 될 필요 없고 요거는 더 이상 만족할 필요 없게 되고 타임 버서 시메트리는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사인은 반대고 매그니튜드는 0이 아닌 이런 이상적인 상황이 돼요. 그래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A 사이트 카본과 B 사이트 카본의 포텐셜을 다르게 주면 그러면 이렇게 갭이 열리게 되고요. 갭이 열리면서 여기에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가 되는데 K 포인트 일렉트론의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가 난지로하고 포지티브 밸류를 갖고 마이너스 K 포인트에는 역시 난지로 마이너스 밸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 포인트 일렉트론과 마이너스 K 포인트 일렉트론이 적어도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는 사인이 반대인 그런 결과를 갖게 되니까요. 마그네틱 필드를 걸게 되면 그러면 이 두 개를 컨트롤 할 수 있겠죠. 네, 그 옵티컬하게도 이제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래핀의 A 사이트와 B 사이트의 어떤 인버전 시메트리를 포텐셜로 깨는 걸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실제 자연계에서 그래핀에 있는 모든 A 사이트 아톰들에만 포텐셜을 주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TMD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미 인버전 시메트리가 내추럴하게 깨져 있어요. 그래서 TMD에서는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 K 포인트, 마이너스 K 포인트의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 베리 커버처 같은 물리량들이 굉장히 쓰기 좋게 난지로 K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K에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물리량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MD를 연구를 하면 그럼 이 피직스의 액세스가 굉장히 잘 될 텐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게 지금 이 원평광을 갖는 빛을 사용을 하면 시그마 플러스 빛 같은 경우에는 K 포인트에만 익사이트가 되고요. 시그마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K 밸리만 익사이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서큘러 다이크로이칸 옵티컬 흡수는 결국에 이 옵티컬 셀렉션 룰로 갈 수 있는데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밸런스 밴드 K 포인트는 이렇게 이런 오비탈, 컨덕션 밴드는 이런 오비탈, K 포인트, 마이너스 K 포인트는 이런 오비탈, 마이너스 K 포인트 밸런스 밴드는 이런 오비탈이 있고요. 그러고 지금 원평광 상태 시그마 플러스, 그러니까 우원평광은 플러스, 좌원평광은 마이너스 이런 퍼터베이션 해밀토니에 들어갈 때 이 셀렉션 룰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시그마 플러스에 대해서는 K 밸리가 난지로 마이너스 K 밸리는 0, 시그마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K가 난지로 K가 0, 그리고 이게 이제 C3 시메트리, TMD의 C3 시메트리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게는 좋은 부분이 이게 그 아까 일단은 K밸리의 캐리어가 차별적으로 더 많이 파퓰레이트 돼 있으면 그러면 베리 커버처나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로 그걸 잘 다룰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따라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K 포인트에 애초부터 거기에만 캐리어를 많이 채울 수 있느냐가 질문이 되잖아요. 이 빛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우원평광을 비추게 되면
일렉트론이 K 포인트에만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되고 마이너스 K 포인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좌원 평광을 비추게 되면 마이너스 K 밸리에 일렉트론이 올라가고 K 밸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장난감이 생기게 됐고요. 그러고 이 원리를 다 합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요 해당 실험입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지 않으면 그러면 K 포인트와 마이너스 K 포인트가 타임 무브먼트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디제너러트하게 이 밴드 갭이 있고 이 흡수 스펙트럼 혹은 트랜스미션 컨트라스트를 찍게 되면 K 포인트의 트랜지션과 마이너스 K 포인트의 트랜지션이 디제너러트하게 겹쳐서 보여요.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점점 걸면 그러면 이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가 K 포인트와 마이너스 K 포인트 반대이기 때문에 필드를 걸면 한쪽 밸리는 에너지 레벨이 커지게 되고 한쪽 레벨은 다른 쪽 밸리는 에너지 레벨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제너러트한 에너지 레벨이 스플리팅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여전히 옵티컬 셀렉션 룰은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플러스 빛을 비추게 되면 밸리의 익사이테이션이 보이고 시그마 마이너스 이 밸리 시그마 마이너스의 평광을 비추게 되면 요 밸리의 익사이테이션을 볼 수 있게 돼서요. 그래서 필드를 걸고 시그마 플러스로 트랜스미션 컨트라스트 스펙트럼을 찍으면 픽이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레조넌스 하나가 찍히게 되고요. 시그마 마이너스 빛으로 투과 스펙트럼을 찍으면 에너지 레벨이 높은 이 레벨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밸리 같은 경우에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와 같은 방향, 그러니까 패러럴한 방향이고 요 밸리 같은 경우에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가 마그네틱 필드의 엔티 패러럴한 방향의 밴드 구조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실제로 이 오비탈 마그네틱 모먼트가 형성된 거를 이 옵티컬 셀렉션 룰이 다른 이런 원평광 상태를 이용을 해서 잘 구분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는 저희가 알고요. 그리고 얼마나 스플리팅 됐는지를 바탕으로 G 팩터 같은 중요한 쿼즈 파티클 특성들을 측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베리 커버처 특성도 K 포인트와 마이너스 K 포인트의 일렉트론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을 해서 또 재밌는 어떤 응용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베리 커버처를 들어봤듯이 이제 베리 커버처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쿼지 파티클이 서로 사인이 다른 베리 커버처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서 이 입자가 일렉트론이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롱지튜드널한 벨로시티가 있을 텐데요. 베리 커버처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 트랜스버스한 방향으로 어디셔널한 벨로시티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아노멀러스 벨로시티라고 하고요. 그 아노멀러스 벨로시티의 사인은 베리 커버처의 사인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리 커버처가 플러스 사인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령 이쪽으로 휜다고 할 수 있고요. 베리 커버처 사인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캐리어가 이쪽으로 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제가 K밸리에 일렉트론을 가득 채워뒀다면 그러면 K밸리는 뭐 가령 벨 커버처가 플러스 사인이었다 라고 하면 일렉트론이 이쪽에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텐셜을 저희가 볼티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볼티지가 낮게 측정이 될 거고 이런 형태로 전기적으로도 우리가 저장해 놓은 밸리 인덱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K 밸리에 제가 일렉트론 넣어뒀으면 베리커브트 사인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캐리어가 반대편에 모이게 되고 포텐셜이 거꾸로 이쪽 전극이 낮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밸리 폴라라이즈 된 캐리어의 파퓰레이션을 측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TMD 모노레이어를 전극을 여기에 두고 그러고 커런트를 이렇게 흘리면 그러면 캐리어가 이렇게 양쪽으로 폴라라이즈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원리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K 밸리의 캐리어가 있는지 마이너스 K 밸리의 캐리어가 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쪽 에지는 K 밸리에 일렉트론이 파퓰레이션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쪽 에지에는 마이너스 K 밸리에 일렉트론이 파퓰레이션이 많이 돼 있다 라는 것을 실제로 측정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좀 너무 많은 사례를 다뤘나 싶기도 한데요. 오히려 설명이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설명이 잘 됐나요? 그 그래핀 흡수 스펙트럼 얘기하셨을 때,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좀 사실 이해가 안 됐을 때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스피커 꺼져 있나? 잠깐만요. 이거 뭐지? 잠깐만요. 아, Battery 20%. 스피커가 꺼져 있었네요. 미안해요. 예.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는데요. 예, 예, 예. 네, 그 그래핀 흡수 스펙트럼 설명하셨을 때, 네. 거기서 그 빛이 이제 입사했을 때 그 포논 같은 것 때문에 에너지 흡수 스펙트럼이 좀 바뀌고 그렇진 않나요? 포논 때문에요. 네네. 어떻게 바뀔 거라는, 그러니까 아까 거기 네, 컨스탄트처럼 나온다고 거기 네, 설명하셨을 때, 네. 그러니까 포논이 인벌브 되면서 거기 포톤 에너지가 좀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그 라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런 그런 경우를 제가 프로세스도,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예, 그런 프로세스도 가능한데요. 근데 그 프로세스의 매그니튜드가 약해요. 그래서, 거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네. 에너지 스케일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확률이 달라요. 예, 뭐 아니면 인터랙션의 크기, 에너지 스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미안합니다. 제 스피커가 꺼진 줄 모르고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 나이브한 질문인데요. 예, 저희가 나이번 질문 좋아요. 예. 엑시톤 있을 때 네, 막 그게 약간 쿨러 인터랙션이랑 비슷하니까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을 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막 빛도 생기고 했는데 그게 옵티컬한 프로세스랑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제가 좀 스케일한 것 같아서 아, 이 설명 가능하실까요? 피커랑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요?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지금 슬라이드가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요. 이게 잠깐 안 돼요. 네, 지금 여기 슬라이드 보이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엑시톤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괜찮나요?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추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아마 이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옵티컬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예시가 이게 정확하게 옳지는 않은데요. 이런 형태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고 이게 쿨롬 인터랙션이 없는 상태의 싱글 파티클 밴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이 일렉트론이 있고 홀이 있음으로 해서 이 갭 밑에 에너지 레벨이 발생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에너지를 줘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드는 게 다이렉트 밴드 갭에서 이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에 닫혀 있는 상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일렉트론을 컨덕션 밴드로 하나 올리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의 익사이티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근데 지금 쿨롬 인터랙션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더 생겼으니까요. 빛을 줘서 우리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패스웨이가 좀 더 낮은 에너지로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스테이트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일렉트론 홀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일렉트론 홀이 서로 바인드 되면서 바인드 된 에너지만큼 에너지 레벨이 줄어든 건데요. 그래서 포톤 에너지를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만 비춰줘도 엑시톤을 만들면서 흡수 라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이게 1S 스테이트라고 하면 여기에 2S 스테이트가 또 있을 텐데요. 요 스테이트 해당되는 에너지가 포톤 에너지 들어오면 또 흡수 라인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포톤 에너지를 제가 컨티뉴어스하게 쭉 키우면 그러면 흡수가 없다가 1S 디스크릿 스테이트에 딱 맞게 되면 흡수가 생기고 또 흡수가 없다가 2S에 맞으면 생기고요. 3S에 맞으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흡수 픽들이 쭉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픽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 라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 하이드로전 아톰에서 n equal 1 스테이트에서 올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네, 답이 됐나요? 네네. 딴 건 다 이해됐는데 그 마지막에 네. 하이드로젠이랑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이드로전 아톰에서는 n equal 1 스테이트 일렉트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n equal 이해한 것 1에서 같습니다. 2로 가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엑시톤 1S에서 2S로 가는 트랜지션이어서 그래서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네. 교수님 혹시 그러면 네. 엑시톤이 제대로 크게 발동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 혹시 뭐 LED로 봤을 때 LED 뭐 효율이 좋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뭐 컨덴세이션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컨덴세이션까지 안 가도 LED 효율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이늘레스틱 스캐터링 설명하면서 루미네센스 LED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결국에 LED의 좋은 LED라는 게 제가 일렉트론 홀을 정기적으로 100개를 넣어줬는데 포톤이 100개가 나오면 좋은 LED인 거잖아요. 그게 보통은 이제 100개를 넣어줘서 100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빛을 내기 전에 디펙으로 다 가버려서 얘네들이 열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다이내믹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디펙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디펙이 일렉트론 홀을 찾아서 없애버리기 전에 먼저 빛으로 바꿔주든지 그 동력학 문제가 되고요. 일렉트론 홀이 빛으로 바뀌는 프로세스가 결국에 소위 말하는 Radiative Recombination Rate이 됩니다. 채널이 되고요.
그게 정확히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에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지 이슈예요. 그래서 쿨롬 인터랙션이 없으면 뭐 얘네 둘이 서로 막 그냥 뭐 남남이에요. 사실 뭐 굳이 뭐 이렇게 서로가 주변을 돌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막 자유롭게 돌다가 있네 하고 이제 리컴비네이션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엑시톤 입자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이 다 엑시톤 형태로 서로가 서로를 이미 돌고 있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찾아내기가 쉬워지게 되고요. 돌고 있는 게 10나노 궤도로 돌고 있으면 그게 돌고 있어도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TMD 같은 경우에는 1나노 궤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일렉트론이 바로 홀을 찾게 되고요. 레디에이션 리컴비네이션 레이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TMD 같은 케이스에 만약에 갈륨 알스나이드와 TMD 모노레이어에 같은 양의 디펙트 덴시티가 있다고 했을 때 TMD에서 훨씬 더 높은 효율의 LED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모노레이어예요. 그래서 캐리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덴시티 한계가 여전히 근데 좀 복잡하네요. 엑시톤 덴시티가 또 뭐 보호 레디우스 다르고 해서 아무튼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미안해요. 제 슬라이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보고 제가 궁금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질문을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는 좀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질문 안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유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